저는 사실 뭐 처음부터 인공지능을 한 사람은 아니고 이제 음성언어 쪽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인공지능은 제가 보기에는 온 국민이 다 전문가가 되신 것 같아서 얼마나 새로운 얘기가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인공지능을 음성언어 측면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트리에서 하고 있는 일들 좀 소개시켜드리고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뭐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인공지능이 뭐 위에 쓰인 것처럼 60년 역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뭐 인공지능 하면은 다들 떠올리시는 게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래서 뭐 터미네이터부터 요즘 나온 뭐 허와에 나오는 사만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인공지능 모습들을 떠올리는데 이제 그런 거는 스트롱 AI라고 해서 사실 우리 현실하고는 지금 조금 떨어져 있고 그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인간의 특정한 능력을 흉내내서 좀 이롭게 쓰는 이런 분야를 이제 위크 AI라고 하고요. 그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정의는 뭐 보시는 바와 같고요. 특이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특이점. 다 아실 거예요. 이 특이점은 하여튼 뭐 AI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떤 규칙이나 법칙 같은 것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순간까지 가는 걸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에서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컴퓨터가 인간의 능력 이상으로 되는 부분, 그런 시점을 이제 특이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특이점이 언제 올 거냐?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의 능력이 언제 사람을 능가할 거냐라고 봤을 때 예측을 30년에서 1000년 이렇게 전문가가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예측을 안 하는 거죠, 뭐 거의. 그죠? 30년에서 1000, 이거 저도 뭐 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측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스트롱 AI까지는 조금 갈 길이 멀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떤 전문가들은 뭐 굉장히 빨리 올 거다라고 하고 있고 또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전문가분들은 아직은 예측이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이제 이런 관련 자료들은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개발 동향을 보시면 뭐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다 들어와 있다. 뭐 미국뿐만이 아니죠. IBM은 뭐 왓슨 컴퓨터, 그 다음에 구글에는 이 뭐 음성 인식, 그 다음에 얼굴 인식, 그 다음에 딥마인드도 사실 이제 구글에 인수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게임 비서 코타나, 페이스북도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애플 시리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지금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뭐 이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사실 이 알파고 얘기만 들으면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는데요. 알파고 사태 이후로 온 나라가 뒤집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신문 기자나 뭐 엄청난 많은 그 전화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인공지능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조만간 뭔가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사실은 알파고가 대단한 일을 했죠. 그 기존에 잘 안 풀리던 다 똑같이 복잡한 데서 이제 강화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풀어내서 굉장히 많은 컴퓨테이션을 집어넣어서 그 어렵다는 바둑을 인간한테 이긴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일을 하긴 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인공지능의 아주 일부분인데 특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언어지능하고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마치 지금 인공지능이 끝난 것처럼 온 나라가 들썩거리는 현상들이 좀 있어요. 이 알파고는 보시면은 인공신경망 강화학습,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이 강화학습 쪽을 잘 풀어내서 좋은 결과를 얻었죠. 그 외에도 뭐 딥러닝 기술을 내서 음성 이미지 인식 성능이 향상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기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구성을 보면
인공지능이 학습 추론 지각 이해 등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는 컴퓨터 실험을 위한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각종 데이터들을 입력을 받아서 뭐 시각지능, 언어지능, 학습지능, 뇌인지 컴퓨팅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컴퓨터가 지능을 갖도록 하는 건데 사실 요거 하나하나가 뭐 기술의 구성이긴 하지만 이 분류가 이게 콘크리트한 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런 기술 분리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요. 사실 학습지능은 시각이나 언어에서 학습지능이 들어가는 거고 뇌인지 컴퓨팅은 어떻게 보면 이거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명확한 분류가 기술 분류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여하튼 이런 많은 분야들이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보면 언어지능은 IBM 왓슨 컴퓨터가 제퍼디 쇼에 나와서 우승을 한 후에 그게 이제 2011년이에요. 벌써 꽤 오래됐네요. 뭐 아시다시피 제퍼디 쇼는 미국의 굉장히 퍼플러한 그런 퀴즈 프로그램인데 문제가 좀 어렵죠. 근데 거기 나가서 IBM 왓슨 컴퓨터가 이겼습니다. 전문가들을. 그 이후에 지금 IBM 왓슨은 요 똑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전문가 시스템에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이제 암 진단 같은 것들을 한다든지 그리고 닥터 왓슨 이런 상품들을 내고 있는데 아직은 뭐 이제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 브레인 이 고양이 얼굴을 아마 다 한 번씩들 보셨을 거예요. 고양이 얼굴 인식하고 사람 얼굴 인식하고 이런 계층을 굉장히 많이 쌓은 그 딥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런 이미지 인식 쪽을 했고요. 구글의 알파고는 사실은 이게 딥마인드 알파고인데 구글에 인수된 거죠.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유로에서도 이제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뉴로 인포메틱스, 브레인 시뮬레이션 이런 프로젝트들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뭐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지만 아직 투자 측면에서 이렇게 아직까지는 활발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지능의 종류 및 언어지능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워드 가트너라는 사람이 다중지능이라는 것을 디파인을 했는데요. 보시면 뭐 운동지능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언어지능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 people smart가 대인관계를 뭐 하는 지능, 음악 쪽, 뭐 미술 이런 여러 가지 지능들을 이렇게 나눠놓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하는 분야가 사실 이제 이 언어지능이죠. 그래서 언어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 언어가 인간의 전유물이냐 아니냐 이거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언어가 인간의 전유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꿀벌이나 개미처럼 집단 활동을 하는 곤충들도 사실은 의사소통을 하거든요. 그걸 언어로 볼 거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둘 다 언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꿀벌은 저런 걸 한다고 그래요. 어디 이제 가서 자기 둥지를 옮길 때 꿀벌이 한 마리가 날아와서 둥지를 보고 오면 저쪽에 이제 좋은 둥지가 있다라는 것을 의사 표현을 합니다. 동료들한테. 어떻게 하냐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해요. 그리고 어떤 방향을 보고 가리키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것도 의사소통의 방법이니까 언어이긴 하죠. 근데 그 언어와 인간의 언어가 뭐가 다르냐? 예를 들어서 그런 꿀벌이 저쪽에 굉장히 좋은 집이 있으면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격해져요. 별로 안 좋으면 뭐 그렇게 격하지 않게 이제 움직임을 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근방에 꽃이 많다. 이런 걸 표현하려면 또 다른 동작을 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쪽에도 뭐가 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이러면 또 다른 동작을 취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확장하다 보면은 동작이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뭐 수만 가지, 수억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꿀벌들이 인식을 할 거냐? 못하죠. 기본적으로 패턴 레코니션은 개수가 많아지면 변별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인간의 언어는
수억 가지 이상을 표현을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뒤에 나와 있는 언어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규칙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문법 구조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는 무한한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분절성, 개방성, 추상성, 체계적인 구조를 갖는 언어는 사실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언어라는 게 이제 인간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언어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뭐 브로카 영역, 베레니케 영역 이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의 의미를 담당하는 영역, 구조를 담당하는 영역, 이제 이런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들의 인포메이션이 전두엽 쪽에서 어떤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자의식도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 우리가 포커싱하고 있는 이 음성언어 정보처리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은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상당히 중요한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이 세계의 모든 지식체계나 이런 것들을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굉장히 복잡한 지식체계를 축적하고 기록하고 그걸 그대로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 언어지능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다른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하고 아마도 오래 연구가 될 분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분야를 어디에 사용한다, 어느 적용 분야에 한다 이런 걸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중에 언어지능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빠지는 게 뭐 동작지능, 예를 들어서 드론이라든지 로봇의 미케닉 이런 쪽은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소프트웨어적인 응용에 어떤 인공지능을 접목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언어적 체계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만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말씀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언어 분야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자동통번역, 음성대화 인터페이스, DQA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자동통번역을 먼저 보시면 이 자동통번역은 뭐 다 아실 거예요. 특정 언어를 다른 언어로 통역해주는 소프트웨어고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한국어하고 영어를 통역을 하겠다. 그러면 6가지 기술이 필요하죠. 먼저 한국어 말을 알아들어야 되니까 한국어 음성 인식이 필요하고 한국어 문자로 바뀐 거를 영어 문자로 바꾸어주는 번역 기술이 필요하고 영어 문자가 나오면 그거를 영어 음성으로 바꿔주는 영어 음성 합성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죠. 되게 뒤집어서도 돼야 되니까 영어가 한국어로 또 돼야 되니까 또 세 가지. 그래서 한영 영화 통역기를 만들려면 이와 같이 6가지의 컴포넌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자동 통역 기술이 굉장히 어렵죠. 많은 높은 기술 수준을 요하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동 통역이 하이퍼사이클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에 이제 머물러 있고요. 이게 이제 한번 이게 쭉 다운됐다가 워추얼한 기술로 발전할 텐데 현재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다. 그래서 향후 5 내지 10년 내에 이제 굉장히 활용도가 많은 기술이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뭐 다 아시다시피 구글 보이스 트랜스레이터는 한 50개 언어를 통역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스카이프도 많은 언어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에서도 자동 통번역 기술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자동 번역의
가장 그 전통적인 방법은 규칙 기반 자동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룰 베이스드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RBMT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번역 전문가가 번역 규칙을 컴퓨터에다 다 룰로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능은 많이 올라가고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뭐 하나의 번역기, 한영 번역기 하나 만드는데 뭐 5년, 10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언어 확장에 한계가 있는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구글에서는 이 방법을 쓰지 않고 SMT라고 해서 통계 기반의 자동 번역 기술을 몇 년 전부터 이제 도입을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구글은 이게 가능한 게 이 통계 기반 자동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바이링구얼 코퍼스, 그러니까 한국어, 영어와 같은 의미를 갖는 페어로 되어 있는 많은 셋의 문장이 있으면 음성 인식처럼 그런 통계 모델로 트랜스레이션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구글은 그 방면의 전문가였었죠. 많은 DB를 가지고 있고 또 백본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50개 언어를 지금 지원을 하는 게 이 방식입니다. 이거는 코퍼스만 많으면 만드는 건 금세요. 맥시멈 만들기 때문에 확장성이 매우 뛰어나죠. 근데 문제는 성능이 더 이상 안 올라가요. 특히 이종 언어, 그러니까 한국어, 영어, 뭐 한국어, 유럽어 이런 이종 언어 간에는 이 번역 성능이 딱 세츄레이션이 됩니다. 영어, 스페인어나 이렇게 같은 종류의 언어에서는 굉장히 잘 되는 반면에 이종 언어에서 이제 성능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이 두 가지 장점을 좀 믹스해서 새로운 방법을 제안을 한 게 지식학습 기반의 언어 확장형 자동 번역 기술이다. 이렇게 해서 이 언어 확장형 다국어 공통 변환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기계학습, 언어 분석 기반의 지식을 학습해서 만드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SMT보다는 노동력이 조금 더 들어가고요. RBMT 규칙 기반보다는 훨씬 쉽게 언어 확장이 되고 그 중간 정도에 있고 번역 성능은 이 두 가지보다 높고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NMT라는 것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뉴럴넷 기반의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요즘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NMT가 지금 SMT에 육박하는 수준 정도까지 지금 와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기본은 LBMT를 하지만 LBMT하고 SMT 또는 LBMT하고 NMT 하이브리드 방식을 이용을 해서 성능 향상을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자동 통역의 수준은 뭐 스마트폰 같은 데 써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 문장, 간단한 문장을 얘기하면 말이 끝나면 그거를 통역해주는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동시통역가들은 그렇게 안 하죠. 쫙 얘기를 하면은 조금은 늦긴 하지만 실시간으로 이 한 문장이나 말이 끝나기 전에 실시간으로 중간중간에 통역을 해주거든요. 사실 이렇게 돼야 이제 휴머를 대체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난점이 뭐냐면 한 문장 단위로 번역을 하거나 통역을 하면은 내가 어디부터 어디가 문장의 세그먼트니까 요거를 번역해야지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쭉 연속된 문장이 들어올 때 통역을 하려면 적당한 단위로 자동으로 분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자르면 어떤 주어 동사나 이런 하나의 센텐스가 갖춰야 될 것들이 갖춰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번역의 단위를 자동으로 디텍트하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일단 번역의 단위를 자동 디텍트해서 그 단위로 계속 통역을 해나가는 이런 방식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자연어 상태의 음성이 들어오면 당연히 음성인식 성능이 떨어지죠. 대화체로 가니까. 그래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뭐 선진국들도 이쪽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애트리에서도 이 관련해서 지금 막 연구를 이제 좀 스타트를 한 단계입니다. 지니톡은 뭐 많이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215만 다운로드라고 했는데 215만 다운로드는 맞는데 어디가 써보신 분 찾으면 잘 없더라고요. 의외로. 여기 써보신 분 계세요? 네.
여기 다 우리 편. 안 써, 처음 들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처음 들으신 분.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게, 뭐 저희가 사실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름아름 다운받아 가셨는데, 여하튼, 저희가 2015년까지 이 대국민 시범 서비스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내려져 있는 상태이고, 조만간에 이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상용 시스템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 기업에서 홍보를 좀 더 하겠죠. 저희가 한 게 이제 한국어 중심으로 중1령 이렇게 세 개 언어의 자동 통번역 서비스를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 평창올림픽이 2018년에 있는데 요때까지 한국어 중심으로 한 7개국 주요 언어에 대해서 통역 시범 서비스 할 겁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핵심 기술에 관한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 분야는 뭐 보시면 알 거예요. 뭐 전화 동시 통역이나 뭐 강연 동시 통역 이런 데 이제 실시간 통역이 활용될 수가 있겠고요. 예, 이상으로 자동 통역, 통번역 쪽은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음성 대화 인터페이스 기술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성 인식은 인간의 말을 문자로 변환해 주는 게 음성 인식이죠. 그래서 이 음성인식 기술이 여기도 이제 이 구글이 출연을 하면서 조금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뉘앙스의 독주였는데 구글이 출연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통계 기반으로 학습을 하면서 많은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선투자했던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사용자 로그 데이터 축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번 우리한테 알려줄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 음성인식, 앞서 말씀드린 자동 통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음성인식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한 게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로그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성능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어는 메이저 언어가 아니잖아요. 중국어나 영어에 비해서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사용자가 적죠. 그러면 글로벌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용자가 적으니까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할 거고, 많은 서비스들이 런칭이 안 되면 또 그만큼 사용자가 적어질 거고, 그러면 또 성능이 떨어지고, 이런 그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성언어 분야, 특히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 향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분야들은 사실은 시장 논리에 맡겨놓으면 특정 언어가 도태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서 한국어에 관련한 거는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상용화 사례인데요. 제가 쭉 연도별로 좀 대표적인 것들을 적어놨어요. 이거는 이제 상용화 사례는 아니고 스타워즈가 77년에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요 로봇 깡통 로봇 이름 뭔지 아세요? 네, R2D2인데 이 당시에 얘가 완벽한 음성 인식과 음성 합성을 구사를 하죠. 근데 음성 합성은 이때는 약간 기계 소리였어요. 룰 베이스드 TTS였기 때문에 기계 소리였는데 요즘은 TTS는 훨씬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됐죠. 근데 음성인식은 아직 제가 보기에는 얘 따라가려면 멀었고요. 77년에 영화는 나왔지만 사실 음성인식이 상용화된 거는 90년대 초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상용화가 된 분야가 ARS, 그러니까 자동응답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항공편 예약 이런 거에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ARS는 요즘에 이제 키패드로 입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한참 동안 그렇게 썼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ARS 시스템 상담원이 받아들여야 될 정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도메인이에요. 항공 예약을 하면은 출발지, 목적지, 날짜, 1등석, 2등석 몇 가지 정보만 있으면은 예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성 인식을 통해서 그런 몇 가지 정보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ARS 시스템의 음성인식이 적용된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CTI 분야,
그러니까 컴퓨터 텔레포니 인티그레이션 분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ARS인데 그 분야의 음성인식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런 분야가 2000년, 한 10년 정도 늦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엉뚱하게 다른 분야가 사실 우리나라가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이 광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한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네요. 이 광고를 아시면 연식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되신 분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광고고요. 이거는 삼성 A콜 광고고, 요때 LG 광고가 또 있었어요. 그때는 아마 모델이 김혜수 씨였나? 아마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삼성하고 LG가 동시에 음성인식 휴대폰이라는 걸 냈습니다. 제가 그때 LG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휴대폰에다가 음성인식기를 만들어 넣었었거든요. 근데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망했죠, 완전히. 시장에서 망해서 그걸 계기로 한 10년 동안 음성인식 암흑기로 접어듭니다. 그때 이제 화자, 종속, 고리버 음성인식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전화기에다 대고서 홍길동한테 전화를 하려면 홍길동 5번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홍길동을 얘가 알아들어요. 그리고 내 목소리만 알아듣고요.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알아들으면 괜찮은데 열심히 등록했는데 홍길동 하면 개똥이한테 가고 막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잠깐 쓰다가 이제 시장에서 사라졌죠. 그 음성인식기를 사실 제가 개발했는데 그거는 제 잘못이 아니고 이 당시에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그 컴퓨터를 여러분은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제 기억으로 무슨 80186인가 그런 마이콤이었는데 지금 음성인식, 구글 음성인식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스마트폰에 음성인식을 하면 그거를 스마트폰에서 처리를 안 하고 네트워크로 날리죠. 지금의 스마트폰은 그 당시에 슈퍼컴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안 하고 날려요. 그러면은 저 백본에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서 처리를 해서 다시 네트워크를 타고 결과가 날아오죠. 그런 정도로 이제 연산량이 많이 필요로 하는 음성인식을 그 당시 휴대폰에 때려 넣으라고 해서 넣기는 넣었습니다. 제가 넣었는데 책임은 못 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망했고요. 근데 하드웨어는 급속히 발전하기 때문에 조금 지난 후에는 화자 독립 음성인식기가 충분히 탑재될 정도의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주소록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읽어서 바로 음성인식을 할 정도가 됐는데 이거의 충격 때문에 시장에 그걸 못 내놓고 해외 수출용에는 그걸 다 넣습니다. 그 기능을. 근데 국내에는 그거를 대놓고 선전을 못했죠. 그런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쯤 돼서 이런 ARS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음성인식 내비게이션, 모바일 음성 검색 이 뒷부분으로 오면 한 2010년, 12년 뭐 이 부분으로 오면 해외의 트렌드나 우리나라의 트렌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요. 싱크를 맞춰서. 요즘은 사실은 뭐 기술 수준이나 서비스의 트렌드가 선진국과 우리나라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성인식이 또 얼마 전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번 브레이크스루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성능이 쭉 세츄레이션이 되다가 이 딥러닝에서 굉장히 많은 성능 향상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뭐 음성인식기가 거의 딥러닝으로 교체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음성인식의 기술 성숙도, 이거 아까 자동통역에서는 음성인식이, 자동통역이 여기 있었죠. 근데 이게 2014년 하이퍼사이클인데 음성인식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기술의 안정기예요. 안정기 또는 침체기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붐을 탁 땄다가 좀 사그라들었다가 점점 성숙된 기술로 가서 거의 끄트머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성인식 기술은. 근데 2015년은 어떻게 됐냐? 없어졌어요. 하이퍼사이클에서 음성인식 기술이 사라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 이제 연구 아이템으로는 좀 그만 얘기해도 되지 않나? 뭐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닐까. 근데 그렇다고 음성인식이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Virtual Personal Assistant, Smart Robot, 그 다음에 Translation, 그 다음에 Question Answering, 다 보시면 음성인식 기술이 핵심 기술로 들어가야 되는 분야죠. 그러니까 음성인식은 없어졌지만 사실은 이런 분야들은 거의 그대로 중요성 또는 뭐 포커싱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지금 음성인식들은 여전히 중요한 컴포넌트 기술로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시사점은 단순한 음성인식이 아니라 이 다 보시면 알겠지만 스포큰 랭귀지 언더스탠딩 쪽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미를 이해해서 뭔가를 처리를 해주는 분야로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컨버세이셔널 인터페이스로 진화를 한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사실 이제 음성인식 분야에서 중요한 걸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음성인식이 아닌 요즘은 음성대화 인터페이스라는 연구를 많이 하죠. 이 자료는 저희가 이 음성대화 인터페이스를 2014년, 15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만든 자료인데 그 당시에 이제 애플 시리, 포타나 구글 나우 이런 게 그 에이전 시스템이었는데 그 수준이 대략 연속어 또는 자연어 음성인식에 어떤 제한된 대화 처리가 가능한 수준이었고요. 요거를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서 완전한 컨버세이셔널 스피치까지 그리고 대화에도 어떤 제약이 좀 없는 부분까지 확장을 시키는 것을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음성대화 인터페이스의 사례가 애플 시리죠. 선두주자인데 요즘은 유사품들이 많이 나와서 구글 나우, MS 코타나 아마존 에코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죠. 뭐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시리가 제일 먼저 했고요. 이 시리는 알파 프로젝트로 시작한 아웃풋을 가지고 스피노프에서 시리가 설립이 됐고 요거를 잘 만들어 놨더니만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이제 홀라당 인수를 해서 아이폰에 덕체한 게 이제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죽으면서 약간 탄력을 잃기는 했죠. 그래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획을 그은 선두주자가 아니었나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대화 음성 인터페이스 외에도 저희는 또 다른 분야에 좀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이 분야인데요. 언어학습입니다. 언어학습. 그 이유가 이 음성 대화 인터페이스가 어차피 컴퓨터하고 사람이 대화하는 걸 서포트해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학습하려면 원어민 교사를 데려다가 자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어민 교사 수급이 워낙 어렵고 사교육비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대화 음성 인터페이스가 잘 되면 영어 교사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저희는 이쪽을 포커싱을 해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음성 대화 인터페이스 기술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이제 영어 학습 또는 외국어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컴포넌트 기술들이 융합이 되는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뭐 영어 회화 훈련 서비스나 공교육 쪽 요즘에 뭐 원어민 교사 잘 수급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 그 다음에 뭐 동남아, 중국, 일본의 수출 이런 쪽으로 지금 포커싱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니 챕터가 사실 요거의 프로토타입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근데 이 기술이 워낙 어렵습니다. 애플 시리 정도의 다이얼로그로는 안 되고요. 그보다 훨씬 고난이도의 대화 처리 기술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학습자가 발음이 후지거나 문법이 틀리거나 하면은 교정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의 연구를 같이 하다 보니 상당히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고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 1단계로 4년, 5년 연구를 했는데 그 2단계로 지금 또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서비스 할 정도까지는 되어 있고, 한 앞으로 3년 정도 더 해서 본격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딥 QA 기술입니다. 앞서 제가 인공지능의 대표
성과 하나를 소개를 할 때, IBM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제퍼디쇼는 많이들 보셨죠? 그래서 뭐 새로 설명드릴 건 없는데, 이제 IBM이 예전에 체스 경기에서 딥블루라는 걸 해서 체스 경기에서 이제 한번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기는 걸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한 게 이 퀴즈쇼에 언어지능을 개발을 해서 사람이 퀴즈를 내는 거를 이해를 해서 정답을 맞춰보자. 이쪽으로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IBM 왓슨이었고 2011년에 결국 제퍼디쇼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핫 이슈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유사하게 일본에서는 동경대 입시 문제를 풀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지금 성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동경대 합격 수준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전체 이제 그 학생들 수준으로 보면 중상위권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뭐 이거 보고 일본에는 여기는 퀴즈쇼인데 뭐 하지 하다가 우리는 입시 문제 해야지. 근데 이제 한국은 이 뒤에 들어갔거든요. 그 입시 문제도 하고 있고 비슷한 연구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퀴즈쇼를 또 하나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다가 사실 결국은 이제 퀴즈쇼를 좀 해보자라고 되긴 됐는데 그 프로젝트가 이겁니다. 엑소브레인이라는 프로젝트고요. 엑소브레인은 여기 뜻이 있는데 외뇌,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인공두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조해서 뇌의 일부분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지식을 보조하고 내가 의사결정 내리는 것을 도와주고 내가 모르는 전문 분야를 서포트해주고 이런 게 다 엑소브레인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저희가 3단계 기술 한 10년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의 스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요즘 신문지상에 아마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프로젝트 두 가지라고 하면 엑소브레인과 딥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딥뷰는 시각, 엑소브레인은 언어. 사실은 인간의 감각 중에 시청각하고 언어지능 이쪽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엑소브레인 조금 일찍 시작했고 시각 딥뷰는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엑소브레인은 1단계가 이제 올해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저희가 장학 퀴즈나 이런 퀴즈 형태를 해서 한번 사람하고 대결하는 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알파고가 바둑 두려고 만든 기술이 아닌 것처럼 이게 장학 퀴즈 이기려고 만드는 기술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다양한 분야에 써야 되는데 그 다양한 분야에 쓰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언어를 이해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연어를 이해를 해야만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 엑소브레인 얘기를 하면 알파고는 사실은 바둑 잘 두시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알파고가 진짜 그 기계가 어떻게 이세돌을 이기냐 이렇게 하는데 퀴즈는 뭐 컴퓨터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컴퓨터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가 당연히 검색 빠르고 한데 무슨 퀴즈 맞히는 게 뭐 대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IBM 왓슨 컴퓨터도 그렇고 이 엑소브레인도 그렇고 이 검색은 특정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들을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이 이러이러한 정보가 쓸만하구나 라고 해서 사람이 이제 그 텍스트나 이런 걸 보고 정보를 흡수하는 형태고요. 이 엑소브레인이나 왓슨 컴퓨터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키워드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의미를 파악하고 질문이 뭔지를 일단은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가져오는 거는 또 다른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1단계에서는 그런 걸 한번 뭐 쇼업을 하고 2단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응용 개발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떤 분야에 할 거냐, 뭐 법률 전문가를 만들 거냐, 아니면 뭐 의료 전문가를 만들 거냐, 뭐 교육 전문가를 만들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엑소브레인이라는 것은 복잡한 자연으로 기술된 문제의 의미를 이해해서 정답을 추론해서 생성한다. 다시 말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문제를 이해하고 이제 정답 후보가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최적 정답을 생성을 해내는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여기에 이제 필요한 지식 베이스가 또 필요하겠죠. 이 지식 베이스 만드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구글은 이 정형 지식 베이스를 많이 써요. 그래서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다양한 키워드들이나 형용사 같은 서술어나 이런 게 복잡한 막 네트워크를 얽힌 그래프 모델. 이게 이제 구글에서 주로 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거는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빨리 정보 같은 것들을 갖고 올 수가 있고요. 많은 장점이 있는데 이런 복잡한 질문에 대해서 커버리지가 좀 낮아요. 근데 IBM 왓슨은 정형 형태는 아니고 비정형 지식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많은 텍스트들에 대해서 어떤 자기네가 필요한 이런 태깅 정보들을 많이 넣어서 필요할 때 이제 그것들을 추론해서 검색해오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 저희는 이제 이 두 가지 방법들을 다 씁니다. 정형 지식 베이스가 강한 쪽은 여기서 갖고 오고 비정형이 강한 쪽은 여기서 갖고 오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뭐 기본적으로는 전문 지식 제공, 그 다음에 컨설팅 이런 쪽에 아마 쓰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IBM 왓슨은 지금 의료 분야 쪽에 포커싱을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이 전문 분야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아마 시장 창출이 어디부터 될까 이제 이런 거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IBM 왓슨도 좀 고전을 하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이게 지식 베이스가 잘 갖춰져야 이 전문가 의사를 서포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활용성이 많이 나오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지식 베이스도 보완을 하고 이제 뭐 이런 작업을 거치면서 활용성을 높여가고 있는 단계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그거는 뭐 조만간 시간과 컴퓨팅 파워나 이런 것들이 해결해 줄 거고요. 머지않은 시기에 아마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뺏는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뺏는다. 뭐 터미네이터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지식 노동자들, 다시 말해서 법률가들이 없어질 수 있다. 변호사들 그 비싸고 말도 안 되는 애들 뭘 쓰느냐. 내가 그냥 이 왓슨이나 엑소브레인이나 이런 데다 다 넣으면 뭐 정답이 다 나오고 컨설팅을 다 해준다. 또 부동산이 마찬가지고 세무사. 기본적으로 이런 직업들이 제일 먼저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다행히 여기 뭐 교수님들 많이 와 계신데 교수님들은 잘 안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술가들 이런 쪽이 이제 좀 살아남는 직업이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예술가도 몰라요. 요즘은 그 인공지능이 작곡하는 거 아시죠? 그 특히 이제 뭐 바하 음악 같은 이렇게 수학적인 음악들은 정말 잘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기사도 쓰죠. 기사도 정형화된 기사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내고요. 조만간에 소설도 쓴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글쎄요, 이게 창의적인 것도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모르죠. 그거는 근데 제가 보기에 멀지 않은 미래에 어느 정도는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의 근간이 뭐냐면 다 이 분야입니다. 이 분야. 왜냐하면 그거의 근간들이 대부분 기존에 만들어 놓은 그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지식 체계를 습득하는 거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지식을 넣으려면 예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 이용해서 때려 넣는데 그건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책 보고 배우듯이, 사람이 그림을 보고 배우듯이, 사람이 소리를 듣고 배우듯이 컴퓨터가 그것을 사람처럼 똑같이 배우도록 만들어주는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언어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다 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음성 언어 분야의 AI 기술의 미래.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은 딜러이트 리뷰라는 데에서 나온 자료예요. AI 기술이 되면 이제 사람의 노동, 사람의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일단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사람의 일을 세분화시켜서 일부 부분을 자동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의 노동 강도를 경감시키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능력을 더 부여해서 일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이런 걸로 작용을 할 거다라는 거를 딜로이트 리뷰라는 데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이 중에 음성 언어 분야들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은행 창구 직원을 ATM 대체해서 콜센터 직원을 양방의 음성 대응 시스템이 대체한다. 이게 인공지능 콜센터죠. ARS 시스템 조만간에 아마 이 기계로 많은 부분들이 대체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기계 번역기가 번역해서 전문가가 결과물을 정리하는 그런 이제 세분화 자동화가 될 거다. 이게 다오가 자동 번역 쪽이죠. 여기 또 보시면 서비스 상담원이 고객 통화하는 동안에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신원을 자동으로 파악하고 이게 뭐 화자 인증 이런 쪽이죠. 이거 지금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 보면은 뭐 종양학 분야에 아까 말씀드렸죠. IBM 왓슨 종양학 분야에서 치료요법을 추천하고 뭐 신뢰도를 재고 이게 IBM 왓슨이나 DQA 쪽 이런 데서 하는 일들입니다. 이 사실은 이 딜로이트 리뷰가 음성언어 전문가들도 아닌데 이렇게 뽑아놓은 거를 보면 지금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음성이나 언어 분야가 인공지능하고 얼마나 밀접하게 결합이 돼 있고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는 아마 이것만 보셔도 잘 아실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이 분야가 또 어렵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분야 잘하시면 죽을 때까지 일자리는 있지 않을까. 요즘에 이제 사실은 통신이나 네트워크 시스템 쪽이 약간 좀 죽고 있잖아요. 다 돼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음성언어 쪽 언어지능 분야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될 겁니다. 아마 몇 세대는 더 벌어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학교 열심히 들으시고 이쪽 전공 잘 살리셔서 많은 좋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사례 중에 이제 기사도 쓰고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해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인간에게 편하기 위해서 제공해 주기 인공지능이 쓰인다라고 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해서라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인공지능이 시를 쓰는 시대가 올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AI나 아이로봇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인공지능, 그러니까 로봇들이 자신들이 인간과 똑같다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로 너는 기계다, 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언젠가 정말 발전을 하면 상상력을 가지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시대가 올까요? 이제 사람의 뇌가 발전하는 단계 중에 가장 늦게 발전한 부분이 전두엽이거든요. 그 동물하고 사람하고 이제 사람도 종류가 많잖아요. 이 진화를 해오면서. 근데 현대 인류가 가장 발전한 부분이 전두엽인데 전두엽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아의식을 갖고 가치관을 갖고 감정이 생성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두엽 영역이고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부분들은 뭐 시각 영역, 이게 후두엽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언어지능, 뭐 측두엽,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전두엽보다는 훨씬 많이 알려져 있는 뇌의 메커니즘 이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 인공지능은 다 그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뇌과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의료 쪽, 여기 혹시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탈론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두엽 쪽의 메커니즘은 지금 밝혀진 게 거의 없다고 해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자의식이 생기고 어떻게 가치관들을 형성해 나가고 이런 것들은 지금 의학 쪽이나 뇌를 연구하는 부분에서도 밝혀진 게 거의 없답니다. 근데 그게 밝혀져야 그걸 인공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능한지 아닌지 가름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밝혀졌는데 과연 사람처럼 감정을 가지고 시를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뭐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까? 자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단계에서 논의하거나 예측하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스트롱 AI가 조만간 와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사람하고 그렇게 똑같은 메커니즘은 아니지만 언뜻 사람이 보기에 비슷하게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단 그거는 시를 쓰는 테크닉을 시인이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죠. 거기까지는 될 겁니다. 근데 뇌에서 학습하는 구조의 일부분을 모방을 하고 그거를 얘가 스스로 생각해내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의 많은 데이터나 학습을 통해서 사람과 유사하고 약간씩 모디피케이션을 하는 정도. 그래서 언뜻 보면 뭐 시인 같네? 이런 정도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람을 모방한, 사람과 똑같은 그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는 저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비전문가로서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귀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지니톡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니톡이 자동 번역이 상당히 FD에서 그동안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그런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신뢰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좀 현재 최신 버전의 지니톡의 인식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성능이 퍼펙트한 건 없다 보니까 성능을 계속 이제 개선시켜 나가실 건데요. 그런 성능 개선에서 가장 큰 이제 허들이 뭐가 되는지, 예를 들면 요즘 나오는 뭐 빅데이터, 데이터만 계속 충분히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현재의 어떤 테크닉으로는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앞으로 그런 거에 관해서 좀 비전이나 그런 거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자동 통역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크게 자동 통역을 이루는 두 개의 근간이 음성 인식 기술하고 번역 기술이거든요. 두 개가 이제 캐스케이드로 연결이 되면서 에러가 프로퍼게이션이 되죠. 그래서 자동 통역은 음성 인식의 오류와 자동 번역의 오류를 다 내포합니다. 그래서 결국 통역 성능은 이제 두 가지의 이해도로 저희가 측정을 해요. 그 이해도 측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음성 인식 같은 경우는 측정하기가 쉬워요. 정답이 있고 이 중에 몇 단어가 틀렸나를 하면 백분율로 딱 나오는데 이 이해도는 그렇게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특정 문장을 다른 언어로 통역을 해놓고 그걸 전문 통역사가 보고 이거를 뭐 1에서 5 스케일로 이렇게 점수를 줘요. 근데 가이드가 다 있어요. 뭐 거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면 1점, 퍼펙트하다 그러면 5점, 알긴 알겠는데 어색하다 그러면 4점, 이런 가이드를 주고 평가를 매기는데 대충 지금 그렇게 해서 100번율로 한 사람은 한 75%, 80% 이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언어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한중일령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요즘에 이제 불어, 스페인어까지 돼 있고 러시아어, 독일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불어, 스페인어는 아직은 조금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아직은 데이터가 적고요. 한중일령은 지니톡을 서비스를 하면서 로그 데이터들도 좀 생기고 해서 조금 성능 향상이 많이 된 상태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데이터만 있으면은 다 해결이 되느냐? 데이터가 있으면은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거예요. 반 이상의 성능은 데이터로부터 나올 겁니다. 근데 데이터로부터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특히 음성인식 같은 경우는 비정형 발화 같은 것들은 말을 하다가 떠든거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하다가 레피티션이라고 그러죠. 중간에 끊고 다시 발화하기도 하고, 이런 거는 그런 가비 데이터를 아무리 넣어서 훈련을 해도 일정 성능 이상 안 올라가요. 이제 이렇게 알고리즘이나 어떤 다른 난리지를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역도 데이터만 넣어서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데이터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성능이 세츄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같이 발전을 할 거고, 사실 이제 애트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정 데이터를 구글처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트리는 주로 어느 정도 연구에 충분한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핵심 알고리즘 개발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것을 기업체가 그 기술이 이전받아서 서비스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로그 데이터나 추가적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성능 향상을 해나가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생태계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를 다 풀어야 됩니다, 사실. 감사합니다.